탐사가 큰 걸 터뜨리는 바람에 네, 이와 관련된 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어제 1시간 40분 정도 요즘 많이 시간을 줄였어요. 탐사가. 앞에 그 뉴스 브리핑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갖고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김건희와 KBS라고 이제 제목을 연결을 시켰는데요. 근데 저는 KBS가 김범수인 줄 알았어요. 거기 김범수 나와요. 아니, 나오는데 그 KBS가 아니더라고. 진짜 KBS더라고. 그래서 KBS가 뜬금없이 오페라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네, 이명박 때 돈질을 했었던 요런 역사가 있더구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페라라고 하는 거 이제 좋은 공연장,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극장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페라를 하는데 이거를 그 대형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콘서트처럼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버리면 이 어떤 그 전달력부터 시작해갖고 쉽게 말하면 급이 낮은 오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페라 전용 극장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오페라 전용 극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관중석을 최대한 함축시켜가지고 2층, 3층에까지 관람석을 얹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형의 극장을 만들고 관객들을 밀착시킨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가수들의 목소리라든지 연기를 직접 그 어코스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듣는 거고, 음악도, 연극에 있는 배우들의 목소리에 어긋나지 않게 그 무대 밑에다가 장착을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적인 특징이 있는 장르를 가지고 이거를 락 콘서트 하듯이 대형 경기장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시도부터 모질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콘서트도 음향이 장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근데 오페라를 한다고 그렇지. 하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대형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수들의 노래보다는 퍼포먼스에 더 이게 무게가 가는 거지만 오페라는 진짜로 그 오페라를 하는 성악가들과 연주가들의 어떤 그 능력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형 콘서트 공연으로 기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도쿄돔에서? 도쿄돔은 못했고 국내에서 이제 대형 콘서트를 하겠다고 경기장을 말 그대로 시끌시끌한 아무런 방음 장비가 안 돼 있는 실내 경기장을 얻어서 이걸 하려고 진행을 한 거고 또 설사 진행을 무리하게 이제 강행을 하던 가운데 보면 개런티는 개런티대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출연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섭외를 했고 이 섭외한 사람에다 플러스 음향을 보탠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오픈된 형태의 이거를 해본 기획자가 없거든. 근데 전혀 그런 기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최초로 사업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KBS 안에다가 요러한 이벤트를 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 조직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KBS 미디어라고 불리는 이른바 이제 KBS의 하청 밑에 조직 안에 고려대 출신의 어떠한 사람을 심어가지고 이와 같은 클래식 공연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뭐 투자 구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40억을 했는데 사실은 KBS 미디어에서는 자기가 시작을 했으면 자기가 돈 땡길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 돈 땡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은 아예 없었어. 생각이 아예 없고 손해 보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돈 받지. 돈 벌더라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은 거의 돈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일부러.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 문화사업 전문 회사였으면 그냥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빌려가지고 그 개런티만 주고 공연을 하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른바 기존에 KBS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부 이벤트사와 투자사를 추가로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낄 이유가 없는데 애들을 끼운 거야. 그렇지. 야, 이거면은 뭔가 잠깐만 나 이 방법 나 익숙해. 예전에 세호가 왜 학교에서 날 갖다 대니? 다른 데도 많은데. 세호가 자기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먹는다고 되게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근데 때가 이제 있거든요. 여기는 중간에 먹은 거고 성 작가님은 중간에 잘린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수 맞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네. 서울 오페라 클래식하고 뉴미디어가 10억씩을 댑니다만 KBS 미디어. 이 돈만 가지고 그냥 공연을 했으면 반번전 아니 뭐 웬만큼 이름 있는 사람을 불렀으면 공연은 성공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대형 공연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 운영사와 이벤트사가 들어오게 된 거야. 문제는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만석 팔 티켓을 5만 6만을 늘려서 판다고 했을 때 그 티켓이 팔릴 수 있냐라는 데 대한 보증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사를 끌고 왔어. 근데 이 투자사한테 무슨 조건을 주냐? 공연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원금하고 투자 이익을 보장하는 희한한 각서를 써줍니다. 그게 무슨 투자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쯤 되면 사채래지. 아니 사채가 아니라 일단 사업은 동업으로 하자고 해놓고 손해 이익 남은 네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손해 남은 내가 물어줄게. 새로운 형태의 사채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맥컬이나 뭐 이런 해외 자본들 SOC 끌어들일 때 쓰는 방식인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저 표를 살 리가 없죠. 당연하지. 아니 클래식 공연 보러 가려고 20만 원 넘는 표를 주고 저런 공연을 보러 가려고 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런 쪽에 그 문외한은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규모의 거대한 사업을 기획한다는 자체가 전문가들 보고 그냥 모질한 짓이었는데 저걸 용감하게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4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버린 거예요. 총 44억이랍니다, 손수익. 그래서 나중에 일단 들어온 현금 수익은 일단 투자자한테 일부 반환을 하고 그 상황에서 손실 난 거 34억을 KBS가 물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죠. 뭐 고발하고 뭐 하는데 이 당시에 KBS 미디어 사장이 조대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얘가 있을 주범이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본사 사장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항소심도 포기하고 아무튼 소송을 해도 이게 소송을 진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빨리 끝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KBS 미디어 사장으로서 44억 원의 손실을 만들어낸 놈이 경질을 당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KBS 본사의 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문제를 노조가 자꾸 제기를 하니까 노조 눈치를 봐갖고 일단 고발을 때립니다. 아는 척한 거지. 네, 그래서 법률하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충분히 배임이 되는데 당시 경영진이나 참여했던 쪽에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투자사하고 KBS 뉴미디어 이쪽에서 KBS 미디어 쪽에서 이거를 분바이 해갖고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고급 단어 나왔네요. 분바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34억을 고스란히 물어줘갖고 투자사의 배를 불려줍니다. 손해를 보겠다는 결심. 그렇지. 예. 나는 야. KBS는 무조건 손해를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투자사는 24억 이상의 수익을 얻어갔고요. KBS는 34억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는 당시에 관련했던 부장 하나 자르는 걸로 눈탱이를 쳐버렸다는 거죠. 사표 내고 끝났고. 깔끔하게. 그리고 문제는 이 안에 운영되어 있는 사람들이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김건희의 서울대학교 6개월짜리 동창 6개월짜리. 그 다음에 최은순과 같이
잔고증명 유죄할 때 이 사람이죠. 유죄범을 소개시켜줬던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김땡성이 로버스트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김건희하고 같은 사업을 했을 것 같은 정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회사들을 쭉 이거를 뽑아 놓으면 이게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신한금고,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신한저축은행 돈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김건희 모자가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살았던 비마이카라고 추가로 만들었던 그 차량 렌탈 업체 등등을 비롯해 갖고 이게 이제 돈줄로서 신한저축은행이 전부 다 김건희 윤석열 믿고 계속해서 부당 대출을 해주는 사례들을 만드는데 여기 연결고리에 로버스트라고 하는 로버스트 패밀리와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해갖고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거를 더 헤쳐먹으려고 그랬어. 한 번을 더. 그렇게 했을 때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하고 연결고리가 다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2013년 월드 힙합 페스티벌인데 여기에 보면은 코바나 컨텐츠가 공동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투자 주관이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 같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KBS 미디어하고 오페라 해먹던 거를 힙합으로 종목을 바꿔갖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약정서에 김건희 얼굴도 있네요. 이름도 있고. 이때는 김명신이 아니고 김건희입니다. 요때쯤 돼서는 이제 윤석열하고 이미 결혼도 했고 그렇죠. 좀 더 당당하게 이권 사업에 이름을 내빌 수 있는 요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2012년에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희한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김건희가 처음으로 주가 조작을 배운 때는 2006년이고 배워요. 네, 그때는 이제 끼어가지고 그때는 끼어서 배울 때가 그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훈이나 이런 애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각종 주가 조작과 이권 사업과 이른바 평택에서의 생강 밀수입 수출 뭐 이런 사업 그리고 가평이 아니라 양평에 있는 아파트 사업 이 모든 것들이 2010년 11년을 전후해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2011년 12년 요때가 김건희네 일가가 본격적 요양원 사업부터 모든 사업을 일제히 벌릴 때고 그 돈의 원천은 명동에 있는 사채에서 온 걸로 예상이 되고 이 사채 그룹하고의 연결고리는 검찰 세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관리하는 명동 돈을 가지고 김건희는 201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김건희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터뜨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KBS 돈이잖아요.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KBS한테서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세금입니다, 세금.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벌려놓고 사업이 성공해도 버는 거고 실패해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KBS가 다 오케이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KBS 내에 공모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KBS의 그 사장으로 지금 조대현을 앉힐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 이동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이 그렇게 다시 이동관을 앉히면은 또 이때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동관이 학폭을 저질러갖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2012년입니다. 그렇죠. 네. 학폭은 2011년부터 11년이고. 네. 그러니까 요 시기 때에 학폭 조사를 하는 거를 눌러준 사람이
이른바 윤석열의 최측근인 손준성하고 그렇지. 이규태인가요? 아무튼 그 검사 아니에요. 손준성. 그러면 얘네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무혐의로 덮었어. 교육부에서 그 고소를 한 건데 일간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한 거를 이거를 무마를 시켜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무마에 대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동관이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해줄 수 있는 떡밥이 뭐겠냐고. 공연 한번 아시죠? 이동관은 2011년에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고요. 12년 8월부터 13년 2월까지는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 요거 할 때였습니다. 언론 뭐라고? 언론 문화협력 문화? 특임대사. 협력. 문화협력.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언론이 문화협력을 하는 특임 대사였다잖아요. 바로 직방이잖아, 업종이. 그리고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할 때는 사실은 이 이명박이 언론 장악했을 때 이동관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사람들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그 있죠. 결국에 이때도 KBS, MBC 이런 데 다 장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이용한 이따위 무리한 사업을 하고도 조대진이 안 잘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장을 헤쳐먹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 내내 그 사장 역할을 조대현. 조대현이가 조대진은 미안해 대진아 우리 변호사인데 아내 후배 변호사인데 조대현이가 KBS를 주물떡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감사나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 오페라 게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배경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지. 검사 쪽에서는 당연히 윤석열이 했겠지만 방송사에 영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동관이밖에 없어요. 그럼 이 오페라 게이트는 따져놓고 보면 제 내피셜입니다만 학폭을 막아준 데 따른 일종의 감사 표시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말 틀려 안 틀려? 왜 답을 안 해줘? 안 잡혀가려고 아주 리액션을 안 해요,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근데 뭐 시기가 공교롭긴 해요. 참. 내가 무혐의 맞고 나오더니, 야, 방송을 안 해. 이럴 때 네 하면 끝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조금 리액션을 저도 안 살짝. 해줘요, 우리 식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라 게이트의 내부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짓거리들을 기획을 하고 이걸로 통해 갖고 엄청난 손실을 봐. KBS 같은 방송 공기업이 이벤트 한 건으로 34억을 날리면 이건 뭐 회사 뒤집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 돈이 개인 돈도 아니잖아. 여긴 공영방송이라서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날렸는데도 담당 부장 하나 잘리고 아무도 심지어 KBS 미디어에 대해서는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없었단 말이야. 징계는커녕 미디어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그러니까. 연전했는데 이거는 잘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결국 저 어마어마한 손실과 그에 따른 이득을 받고 참긴 회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문화공연계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는 모르는데 그때 하고 끝이거든. 네, 사라졌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 한 건 해먹고 깔끔하게 없앴다는 얘기. 이건 뭐죠? 이거는 의도된 범죄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탐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덜 탐사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이동관이 윤석열한테 준 뇌물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제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 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아이템 기사 중에 하나인데 KBS 가요대 축제를 12월에 일본에서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중간에 또 이제 회사가 끼겠네. 저기 명신이 쪽 회사가 또 끼겠네. 그 도쿄돔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니 어제 이제 더 탐사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거 연관이 돼가지고 벌써 이게 되고 있나? 얘들 또 이렇게 하고 있나? 자, 우리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미디어 재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유럽이나 남미 국가 같은 데서 한류 콘서트를 넣는 데는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뭐 남미에서 있어 그래서 중계도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은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한류 그룹에 한류 그룹 여기에 성황을 이뤘던 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한류 부흥 차원에서 국가적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건 KBS가 단독으로 자기 돈을 처발라 갖고 하는 거예요. 가요대 축제가 일본에서 된대. 근데 이 가요대 축제를 여는 데 있어서 도쿄돔을 대관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세이브돔이랍니다. 세이브돔. 그럼 어쨌든 돔이야. 오사카에 있는 세이브돔을 하려고 치면 네. 이제 거기 이제 BTS도 공연하고 우리나라 가수들도 공연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만석을 다 채워갖고 이틀 만에 14만을 했니 어쩌니 BTS 기사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관료를 비롯해갖고 여기에 들어갈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어떠한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협업을 통해가지고 수익료를 내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K-POP 가수, 최신 K-POP 가수들에 대한 개런티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음향기기와 스태프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이 가요대 축제 12월에 하는 거, 일본에서 하는 거, 여기에는 또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갈지. 다누림 문화, 이런 거. 다누림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 기획을 하면요. 이 정도 기획을 하면 일단 대관료하고 음향료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개런티만 합쳐도 최소 60-70억 이상의 원가가 드는 기획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해먹으려고 하겠죠. 그때 이명박 때 43억인데 40억인데 그때는 콘서트를 많이 못 열었잖아. 지금 더 크게 표가 하겠지. 덜 했지만 지금 제대로 헤쳐먹겠지. 여기는 엄청나게 성황일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한 20만 원씩 제대로 돈을 받고 해갖고 수익을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이걸로 보면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보여주기로 서비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를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자기네 뮤직뱅크 방송의 월드 투어 일환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출연자들은 4만 원밖에 안 주고, 비행기표 값이나 좀 대주는 상태에서 현지에 가갖고 이 공연을 넣는다는 거야. 이거 가요 대축제는 방송국 프로그램은 방송사 출연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출연료만 받고 그게 회당 45,000원이야? 알아서 본인 소속사에서 돈 자비로 가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소모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갖고 이게 수익이 남는 수입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일본 애들한테 서비스로 던지는 사업인 건지 그 얘기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월드 투어 일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KBS 돈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이 안 나면은, 나면은 상관이 없어. 안 나면 또 저 때처럼, 이명박 때처럼 또 후순위 계약 이런 거 해가지고 KBS 돈 못 받아 또 몇십억 또 말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봐라, KBS 방방 경영이지? 다 잘라! 이게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니까? 이거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 요때쯤 각사별로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 해가지고 3개의 행사가 계속 열리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엄청 바빠요. 여기저기 같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딱 일본으로 가버리면은 여기를 가게 되면 나머지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KBS 쪽에서는 갑질을 하겠지. 야, 니들 여기에 출연 안 해봐. 앞으로 니들 음악방송 출연 못해라는 식으로 다른 예능 니들 출연 못해라는 식으로 분명히 갑질할 거란 말이에요. KBS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그러니까 KBS 이건 연예인들한테도 날벼락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질한 짓을 돈벌이도 안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지. 일본 애들한테 잘 보이면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하고
우리는 오염수와 상관없이 일본을 사랑합니다. 뭐 대충 이런 그림 아닐까 싶은 거지. 차라리 이런 공연을 기획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하세요. 우리나라의 잠실 경기장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티켓을 팔으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관광 진흥을 위해서나 뭘 위해서나. 그렇지.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오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여기 가서 한다고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애들이 이 콘서트 보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올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걸 누굴 위해서 해주는 기획인 거냐고. 중간에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때는 오픈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오픈 공연의 음향을 통해 가지고 퀄리티를 높게 나오지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다 실내돔 공연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아티스트의 그 품격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갖고 그런 데다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1회 공연을 위해서 들어가는 조명하고 음향 설비 임대료가 20억이에요. 한 번 공연을 위해서 1회 공연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거를 2회, 4회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동하지 않고 뽑아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만큼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그 정산하는 업체가 아까 얘기했는데 진짜 다누림이라서 지네들이 이익을 보고도 손해봤다고 KBS에 청구하면 KBS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장악의 일원인 것 같아요. 로버스트가 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아니에요.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라디오에서 이제 뭐 그 바른 소리 하던 박명수 씨가 갑자기 이제 강제 휴가를 가가지고 출연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 사실 위태위태하기는 했어. 근데 지금 박명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뉴스 앵커들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성의 발언을 했던 기자 등등이 알게 모르게 한 명 한 명씩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동관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다음번 총선에 말 그대로 멸망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기자 10명 중 8명이 이동관에 임명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상관없어. 기자협회 뭐 있거든요. 근데 기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해? 기자들 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렇게 조용해? 에휴, 기사 나오는 거 봐요. 이동관 까는 기사 몇 개나 나와. 에이. 그리고 이직 KBS 직원들이 지금 사장을 물러나라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이직 직원들이 무능 편파 방송 김희철 사장 물러나라. 이 사장은 지금 그 수십 년 분리 징수하지 말라고 내 자리 내놓을 테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분이죠. 투쟁하고 있는데 나가래. 이직들은 자기들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가래. 심지어 대통령실은 아니 네 나가는 거 사장 나가는 거 관계없이 분리 징수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어요. 진짜 사장이 나가고 낙하산이 떨어져가지고 조중동 기자들로 지들 자리가 싹 물갈이가 되고 쫓겨나 봐야 내가 속았구나 라고 그때 가서 눈물 흘리는 놈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노조는 이직 노조인데 그래도 새 노조 있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많긴 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 장악하던 이 세력들을 박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아니 정권 바뀌었을 때 저렇게 언론에 대해서 미친 듯이 발언하고 언론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을 박멸을 해야지. KBS 정도 되면 당했잖아. MBC도 그렇고 왜 박멸을 못하고 있었냐고. 그래 가만히 놔두니까 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도를 걸어도 쓰레기하고 핵 폐기물이 있으면 핵 폐기물을 치워놓고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핵 폐기물도 쓰레기다. 같은 쓰레기다. 이렇게 안고 있으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들 입장에서 그렇겠지. 우리가 윤석열을 얼마나 후보 때부터 빨아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니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왜냐면 민주화된 정부 안에서의 바른 보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솔직히 공중파들이 정부 시책이나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때 되니까 윤석열을 밀었고, 윤석열이 되고는 지들 세상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편파 보도를 했잖아.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종편 같은 쓰레기 방송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 정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극우 1배 유튜브 방송이거든. 그것처럼 왜 못하나 이거야. 이동건이 그랬잖아. 공중파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제대로 된 보수는. 공중파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걔들이 말하는 쓰레기라고 하면 진실을 보도하고 팩트를 보도하고 정부의 실책을 보도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방송은 그냥 다 쓰레기라는 거야. 용비어 첨가를 해야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본다는 거지. 이제 그런 놈이 슬슬 내려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방통위원장, 뭐 KBS 사장, 뭐 이런 것들. 이 국민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삼성전자 사장도 아닌데 요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걸 그냥 안 보잖아. 얘네들의 의도를 아니까. 근데 지금 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도와줄까 말까 이걸 확 걷어차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그나마 저항하고 있는 사장부로 나가라. 다음 낙하산 오기 쉽게 빨리 나가라. 골 때리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S 임직원 1,100명이라고 하는데, 야, 난 방송국 직원들 중에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다는 거 나 처음 알았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드라마 외주 주지, 뉴스 잠깐 하지, 다큐 몇 편 하지, 예능 외주 주지. 도대체 방송사에 제가 알기로 KBS 한 3, 4천 명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력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난 겁나게 의심스러워요. 얘네들이 도대체 하루에 하는 일이 뭘지. 그래서 방방경영으로 다 잘라낼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기사 한 줄 안 쓰고 월급 타던 놈들은 다 아웃이라는 거죠.